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부동산 정책 대결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들의 공약 발표에 따라 주요 지역의 집값에도 미묘한 변화가 좀 감지되고 또 시장 심리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분양가를 낮춰야 될지 세금을 줄여야 될지 부동산 관련 이 모든 것들 궁금하시다면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고민 있으시다면 저희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02-2638-3962번, 서울전화 02-2638-39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부동산 가이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화요일의 남자 만나는 날이죠. 동산이형 부동산연구소의 박성일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산이형 부동산연구소의 박성일 팀장입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도 지금 그 비가 왕창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일기예보를 잘 안 보고 그냥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비가 진짜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저는 그 내리는 비를 보고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의연하게 이제 출근을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좀 준비를 해가면서 이제 출근을 하게 됐는데 이걸 또 이제 부동산에 접목을 시켜보니까 이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아예 그냥 비를 맞았다면 홀딱 젖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부분들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일기예보를 안 보셨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질 때 내가 얼마만큼 안 맞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실 텐데, 부동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돼 있는 사람만이 비를 덜 맞을 수 있고 오히려 비 안 맞은 상태에서 뽀송뽀송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오늘 이 시간 강의하고 상담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비가 안 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준비 없이 비를 그냥 맞을 것이냐 아니면 미리 준비를 했다가 비가 오매도 뽀송뽀송함을 유지할 것이냐에서 차이가 나타나겠죠. 이런 부분들 비를 맞지 않게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까요. 저희를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세미나 요즘 또 굉장히 계속해서 성행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설명 한번 이어갈게요. 네, 저희 동산이형 부동산연구소에서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리면서 횡설수설한 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렇습니다. 시청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고, 저희가 매주 세미나를 개최할 때마다 항상 준비하는 것이 아파트 시세 분석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이제 상급지 재개발 투자, 요즘에 핫한 곳이거든요. 그걸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안내를 해드릴 거고, 무엇보다 강남 3구하고 한강변 벨트는 모든 사람들이 워너비로 꿈꾸는 지역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강의를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과 그리고 또 그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부동산 시장도 아무래도 좀 혼란스럽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공부의 끈을 놓치면 안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참석을 하시나 봅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나도 가도 괜찮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용기 내서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랄게요. 문의사항은 저희가 전화, 문자 열려 있는데 세미나가 워낙 성행을 하기도 하고 부동산에 관심이 워낙 많이들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또 다른 강의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항상 또 이 전략을 여러 가지로 짜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경매가 있는데 경매 강의도 이뤄진다고 하거든요.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제가 경매 강의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특별하게 그 경매 전문가를 모시고 이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제가 어게인 1997이라고 적혀 있는데, 저 때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IMF 사태가 있었습니다.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때만 생각하시면 좀 눈을 질끈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 곧 다시 한번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당연히 경매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겠죠. 특히나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부동산 투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일시가 5월 달입니다. 5월 7일 수요일 오후 3시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선착순 마감입니다. 저희가 인원이 되게 한정적으로 진행할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먼저 연락 주신 분께만 기회가 가는 그런 강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미리 사전에 연락을 주시고 예약을 해주시면 강의, 양질의 강의 들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경매는 어쨌든 보편적인 부동산 투자 방식이 아니고 좀 특수한 방식이다 보니까 저희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좀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들을 기회가 아주 많진 않다고 들었는데 이 기회에 한번 들어보시고 또 활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문의사항은요.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방송 중에 상담 원하시는 분들 역시 같은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지금 화면 아래에도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방송 내내 지금 상단에도 띄워드리고 있으니까 메모해 두셨다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봐야겠죠. 오늘은 이 격변하는 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부동산 시장, 특히 4월 넷째 주 이 시기, 이 시점엔 어떤 이슈가 또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움직임이 이렇게 빠르진 않았던 것 같은데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요. 팀장님,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혼란스럽다 못해 이게 어떻게 갈지 예측 불허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그 4월의 넷째 주 맞이한 기념으로 해서 부동산 이슈와 그리고 향후의 전망까지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제가 지난 주말에 이 기사를 본 것 같은데요. 혹시 화면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청약에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분양 가뭄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왜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는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분양을 해야 되는 그 착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건물을 지어 올리는 허가 때부터 뭔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특히나 이 1분기라고 하는 것은 올해 1월부터 3월 말까지의 집계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16년 만에 가장 낮은 물량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 물량이 어느 정도냐 체크를 해봤더니 대략 12,400가구가 채 안 되는 물량인데 이거를 작년 1분기하고 비교해봤을 때 거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거죠. 특히나 가장 낮았던 2009년 당시에 2009년에는 뭐가 있었나요?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거든요. 미국발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채 6,000채가 되지 않는 가구가 공급이 됐었던 적이 있는데 이때 이후로 역대 세 번째로 적은 물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이제 분양 가뭄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바로 조기 대선 국면 때문입니다. 탄핵 사태 이후에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고 정치뿐만 아니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불확실한 상태에서 일반 분양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다들 인지를 하고 물량을 걸어 잠근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연도별 일반 분양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요. 이건 1분기니까 전체적인 기간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00년도부터 올해까지 정리된 내용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13,000여 가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근데 앞서 말씀드렸을 때 이 2009년 그리고 01년 이때를 제외하고 세 번째로 가장 낮은 물량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뒤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물량이 낮아졌다라는 얘기를 그냥 넘겨짚지 마시고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라는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때 당시에도 분양 물량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21년, 22년도에 다들 아실 거예요. 집값이 미친 듯이 올랐거든요. 그 올랐던 시기들을 살펴보면 물량이 오히려 이때보다 많았습니다. 단순히 뭐 공급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집값이 올라가네 마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저도 이제 집값이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단순히 분양 물량 가지고는 가격을 얘기할 수 없다. 다만 뒤에서 설명드릴 내용을 자세하게 들어보시면
제가 왜 자꾸 공급 절벽 때문에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먼저 좀 이야기를 살펴보자면 양극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양극화가 어떤 의미냐면 제가 서울과 지방을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서울과 지방이라는 게 있고 서울 대 서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과 강북, 그러니까 외곽 지역과 내륙 지역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아래에 적어놓은 게 제가 경쟁률을 적어놓은 거예요. 청약 경쟁률을 적어놨는데 이 레미안 원페를라라고 하는 곳은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재건축입니다. 근데 151대 6을 기록했거든요, 경쟁률이. 근데 이 옆에 보시면 남울산 노르웨이숲이라는 단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울주군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이게 지금 26년도에 입주 예정인데 경쟁률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0.027대 1이면 그냥 아예 미달이 됐다는 겁니다. 거의 400세대가 조금 안 되는 그런 분양 물량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한 10세대도 신청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죠. 여기는 그냥 대부분이 남아있다, 물량이.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들어가서 투자를 해야 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저번 방송 때도 말씀을 드릴 때 이 미분양 물량이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되는 거고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보통 기본적으로 이 미분양 물량은 3만 호에서 5만 호 정도가 적정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3만 호는 좀 적다 싶으면 한 4만 호에서 5만 호 정도가 되겠죠. 근데 지금 24년 작년부터 올해까지 6만 호에서 7만 호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숫자만 생각하면 만 호에서 2만 호 정도가 더 플러스가 된다라는 건데 사실 이 만 호에서 2만 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미분양 물량이잖아요. 심지어 털어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1만에서 2만을 곱하기 5억이라고만 해봐도 500억에서 1000억은 묶여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 가격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인 거고 어찌됐건 간에 이 5만 호 기준으로 잡아놓고 봐도 7만 호가 40% 초과 공급이 된 상황이다. 이렇게만 보신다 그러면 아직도 심각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겠죠. 주택시장 안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궁금하신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 기본적으로 이 안정화라는 거는 내 집 마련이 어느 정도 다 되어 있는 상황이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 집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 중심으로 계속해서 주택 공급이 이루어져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분양가 같은 경우에 비싸지 않아야 되겠죠. 그렇다고 너무 싸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수준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는 그 건설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비 사업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 조합에서 같이 이제 그 가격을 정하거든요. 이 가격도 조금 비싼 것 같은데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접근 그 가격을 일부러 맞춰요. 조금 더 예를 들면 이거 10억이면 무조건 다 나갈 것 같은데 그래서 10억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한 대략 10.5억에서 11억 정도에 맞춰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격이 미분양이 나지 않고 적정한 경쟁률을 통해서 다 분양이 된다라 그러면 가장 베스트예요. 근데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서울은 괜찮은 지역이면 다 털어냅니다. 근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걸 우리는 적정한 것 같은데라고 딱 이렇게 올려놨다가 분양이 다 안 된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 적정성만 확보된다면 주택시장 안정화 이룩할 수 있다. 그리고 분양 시기의 확정, 뭐 정기, 지속적인 분양 이런 것들 말씀드렸는데 사실 꾸준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지금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분양 시기가 미확정된 곳이 너무나도 많고 특히나 이 분양에 대한 게 자꾸 늘어져요. 그 시기가 계속해서 밀리고 있다는 거죠. 원래는 분양을 했어야 되는 곳들이 계속해서 분양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불안정이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대출 규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더 대출 조이기가 되는 상황인 건데 이게 완화가 되지 않으면은 당분간 이 주택 시장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 주택 건설을 할 때 생활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예시를 여러 개 설명을 드리자면 예전에 강남의 주택 만들 때 최초의 강남에 만들 때 거기 공무원 아파트를 논현동에 지었습니다. 근데 공무원들이 나 거기 살기 싫다고 다들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왜 빠져나왔느냐? 딸랑 아파트만 지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도로 하나 있고 아파트 있고 교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거의 구축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뭐 마트라든가 뭐 슈퍼라든지 뭐 병원 뭐 아니면은 뭐 학교 이런 것들이 있었겠냐고요. 이런 것들이 적당히 잘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됐었고 최근에는 사례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마곡지구. 마곡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가 다 지어지기 전에 뭐 역 하나 이제 딸랑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들이 이렇게 다 완성이 되었었잖아요. 그 몇 년 사이에 그 공백 이런 공백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같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안정화를 이룩할 수 있겠죠. 지금 현 시점에서 그 정권을 누가 잡느냐 계속해서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뭐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이제 양당제로서 그 확률이 가장 높은 정당들이니까 살펴보자면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좀 민간에 치중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민간에 대한 부분을 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에서 이런 주택 시장을 민간에 아예 그냥 맡겨버리면 뭐 이렇게 뭐 오름폭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들이 좀 양호하게 굴러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상향을 하더라도 급진적으로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 완만하게 상향할 수 있다라는 걸 전제하에 그렇게 계속해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 이 신규 아파트 건설할 때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높여주겠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정비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 좀 더 이제 높게 짓고 많이 지을 수 있게 해줘가지고 그 세대수를 좀 늘리겠다, 공급을 좀 더 원활하게 하겠다라는 게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나 여기서 이제 이 아파트 분양가 인하 같은 경우에도 공약을 내세웠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분양가 인하라는 것은 결국엔 물건값을 내리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강제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특히나 이 분양가 인하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는 뭐 상급 지역에서 이미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있잖아요, 제도가. 근데 이 제도 때문에 지금 눌려있던 게 터져가지고 안 그래도 상급지에서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로또 분양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 이것까지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또 과열이 될 수 있겠죠, 시장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저는 좀 반대하는 편인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공약에 내세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 대출 규제 완화는 있는데 특히나 이제 특정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뭐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좀 나이대가 어린 분들이 대출을 받았을 때 LTV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이제 비율이라든지 이런 거 대출 비율을 뭐 그 제한을 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좀 이제 완화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있고 특히나 이 임대차 입법 뭐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지 뭐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검토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마음 같아서는 폐지하고 싶을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좀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특히나 이제 요즘 핫 이슈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초환이라고 줄여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재건축을 했을 때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오히려 환급받을 때 이 환급받는 금액을 거기다가 이제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아예 그냥 재검토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주택자에 대한 부분도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공식 정책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약이 정식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대통령 집무실이나 세종의사당,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옮기겠다라는 그런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방송 오기 직전에 속보로 나왔던 것은 이것도 국민의힘에서 하겠다 이렇게 속보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세종으로 내려가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결국에 이제 충청도 민심을 잡겠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이 임기 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들은 집무실은 그렇다 쳐도 이 세종의사당 같은 경우에 2029년이나 30년쯤에
정리가 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뭐 늦더라도 31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대통령 임기 안에는 끝내겠다라고 하는 걸 보면 좀 더 당기겠다라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실수요자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민간에도 맡길 수 있겠지만 우리는 공공에 좀 치중을 하겠다라는 게 좀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특히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원래 인구 감소 지역에 지금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인구 소멸 위험 지역까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게 대구라든지 부산의 일부 지역까지 같이 이제 확장을 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지금 약간 갑자기 동력을 상실했거든요. 물론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만 어찌됐건 간에 공공 개발로서 물량을 계속 이제 넣어줄 수 있는 거는 1기보다는 3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이 부분을 좀 강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무엇보다 이 세입자의 안정적인 주거 안정성 확보, 이게 가장 큽니다. 이거 대표적으로 얘기 나왔었던 게 전세 계약을 지금 뭐 2+2라고 해가지고 한 번 계약갱신 청구권을 할 수 있게끔 해놨잖아요. 이거를 전세 계약 10년이라든지 아니면 무기한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내용들을 몇 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안정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그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이 마련되면 좋겠지만, 그리고 이게 공공 물건을 가지고 지금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의 물건을 약간 강압적으로 이렇게 막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고 해가지고 완강히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정책으로 추진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벌어지면 나중에 전월세나 이런 것들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꼭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 때마다 제가 이 자료는 항상 가져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보면서 좀 더 이제 이해하시기 편하게끔 계속 뭔가 하나씩을 집어넣는데 그 가운데 보시면은 녹색 그 선이 평균이에요.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평균인데 서울의 매매 가격 평균이 지금 올해 들어서 한 16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2씩을 하면 강남과 강북의 평균이 되거든요. 강남은 지금 뭐 거의 18억 정도 수준인 거고 강북 같은 경우에는 거의 13억에서 14억 정도의 수준인 건데, 문제는 이거죠. 빌라와의 평균 가격 격차가 더 벌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15년만 하더라도 한 40% 정도 그 아파트 가격의 40% 정도였어요. 빌라 가격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아파트가 10억이었을 때 빌라는 대략 한 4억 정도라고 봤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를 똑같이 아파트가 10억이라고 했을 때 2억 6천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 가격이 물론 이제 그 같이 올랐거든요. 같이 올랐는데 빌라 가격은 턱없이 오름폭이 좀 적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금액 자체가 좀 적었으니까 이게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 정도 수준인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너무 파죽지세로 올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빌라 가격이 유지가 됐을 때 이 비율이 올라갈 수 있다. 그 두 번째로는 아파트 가격은 형상 유지를 하는데 빌라 가격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오름폭이 줄어드는 거. 그리고 또 약간씩 내려가서 폭이 비슷하게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인 건데 가장 현실적인 그림은 아파트 가격은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이렇게 유지를 하는 상황에서 빌라가 조금씩 더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비율이 지금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40%였는데 지금 26%였던 비율이 조금 더 올라가서 30에서 35%까지 올라간다고 가정을 하면 빌라 가격도 지금 이제 안전하지 못하다. 이게 왜 눌려 있었냐면 빌라 전세 사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사기 때문에 전 월세 안 들어오죠. 월세로 많이 바꿨잖아요. 전세를 많이 못 들어가니까. 그리고 전세를 가고 싶어도 그러니까 보증보험을 가입을 안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억눌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눌려 있는데
이게 지금 빌라를 새로 지으면은 가격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땅값이라든가 그 공사비 많이 올랐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아파트 평당 공사비보다 빌라 평당 공사비가 더 비쌉니다.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빌라 평당 공사비가 더 비싸요. 지금 1,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빌라 가격까지 올라버리면 서울에 있는 집값들은 그냥 둘 다 올라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을 설명드리려고 가져온 거고, 두 번째로는 서울 아파트의 입주 물량 변화 그래프를 가져왔습니다. 적정 수요가 대략 4만 6천에서 4만 7천 정도 돼요. 5만이 채 안 되는데 이거 적정 수요 맞춘 게 불과 19년, 20년, 그리고 올해 이거 3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정 수요를 계속 맞추거나 초과했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서울의 집값이 이렇게 파죽지세로 올라갈 수가 없었던 구조입니다. 근데 이게 어찌됐건 간에 정책의 변화라든지 공급 물량의 변화는 그러니까 정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보 때는 오르고 보수 때는 안 오른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보 때 올랐던 이유와 보수 때 올랐던 이유를 전부 다 살펴보시면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 정책이 그 이제 맞춰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었을 때 그때 많이 뛰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딸랑 25년 지금 맞춘 거거든요. 제 뒤에서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25년 이후에 물량을 한번 보십시오. 당장 내년에 5천 채가 채 되지 않고요. 27년에는 그래도 1만 채가 넘어갑니다. 근데 28년, 29년 지금 다 정리는 안 된 상황이지만 지금 공급 절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절벽이란 게 뭡니까? 꼭대기가 이렇게 있으면 떨어진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분기로 따져봤을 때 지금 3번째로 가장 적은 물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 토막 났다고 말씀드렸고, 근데 이 공급 절벽은 우리가 아직까지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우리한테 다가올 것인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리고 지금 이 아파트 부족 물량이 생겼을 때 과연 시장이 어떻게 변모할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셨을 때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오히려 부정적인 상황의 연속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결국에 종합을 해보자면 무주택자는 결국에는 집을 사야 맞습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열망, 욕망은 제가 전 국민의 90%에 육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통계로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설명을 드리냐면 지금 무주택자분들이 지금 다 어디 살고 계시나요? 전세, 월세 살고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전세값 어떻다고 얘기를 하나요? 아파트 전세 씨가 말랐습니다. 심지어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두 번째, 전세의 월세와 계속 얘기 나오고 있죠.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비중이 더 올라갔고 특히나 지금 1인 가구, 2인 가구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월세도 지금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집값은 이미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과연 이게 올라간다 그래서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부동산 잘 하시는 분들은 전세가율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전세가율이 보통 어떻나요? 50%에서 많게는 65%, 70%까지 각 단지별로 정해져 있고 지역별로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전세가율이 몇 %까지 올라갔었나요? 거의 80%에서 많게는 90%까지. 뭐 빌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세가율이 초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전세 상황이 발생했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 건데 나중에 시장 상황이 좀 나아지고 다시 한번 이런 투기 광풍이 불어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이 집값이 그냥 그대로 있을 것이냐. 무주택자 계속해서 그냥 집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외곽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도시 안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집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그 도심 안에서 굉장히 비싼 월세를 들여가면서 살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50, 뭐 많게는 200 이렇게까지도 내시면서 아파트를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똑같은 아파트를 선진국에 간다고 가정했을 때 대도심에 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얼마를 내냐면 적게는 300, 많게는 500, 뭐 하이엔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1000 이상을 깔고 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시장 상황이
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OECD 뭐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OECD에서도 아직까지 지금 집값, 월세, 전세, 뭐 물론 전세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제도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거기에 따라가지 않았다. 이 상황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주변에 집 없는 분들 가능한 한도 내에서 범위 내에서 무조건 집을 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내 집은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안전한 겁니다. 다음, 이 대선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탄핵이 없었고 그리고 또 뭐 계엄이 없었고 이랬다면 그냥 계속해서 그 정권은 유지가 된 상황 속에서 서로 이제 정쟁을 통해서 어떻게든 맞춰나가려는 노력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 상황이 정리가 된 이후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다시 생기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정책이라는 게 각 정당마다 다르고 각 후보마다 지금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신만의 그 성격이 있고 기본적인 배경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본인은 부동산을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후보별로 정당별로 막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결국에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 사람의 정책에 맞춰서 그 주택 시장이 계속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이런 변동성을 견디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 된다. 제가 오프닝에서 그 비 맞지 않는 방법 설명드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대비의 방법을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 무엇보다 이 똘똘한 한 채, 이거는 20년 전도 그랬고 30년 전도 그랬고 가장 좋은 물건으로 하나만 합치는 거를 가장 베스트로 여겼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이 상급지에서 똘똘한 한 채는 어디입니까? 지금 얘기들 많이 나오는 게 뭐 반포, 압구정, 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뭐 잠삼대청, 압려목성이라고 하는 그런 상급지들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거든요. 가실 수만 있다 그러면 무조건 한 채로 통합을 하십시오. 그리고 못 간다고 하더라도 기회는 분명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상급지를 사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이 똘똘한 한 채 준비하시기 전에 이미 정리가 안 돼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개인적으로 상담을 가지다 보면 여러 채의 물건을 가지고 계신 시청자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그리고 얘는 뭔가 좀 아까운데 라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아깝죠. 물건이 다 아까운데 그중에서도 먼저 처리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면 기회는 곧 찾아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나 대출 규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은 일단 기준금리 인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런 거겠죠. 은행에서 지금 계속해서 예대 마진에 대한 부분을 계속 신경을 쓰고 있다 보니까 대출 금리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안 내리고 있습니다. 크게 지금 0.25%가 계속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떨어진 금리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일단 해소가 되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정권에서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지 않고 완화한다고 하면 더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뭐 이재명 후보가 지금 굉장히 확률이 높다 보니까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이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이 좀 이제 강화되거나 아니면 유지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많이 깔려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 마지막으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재건축과 재개발, 물론 정비 사업을 하면 뭐 빌라에서 아파트가 지어지니까 굉장한 뭐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상급지가 무조건 다 이깁니다. 지역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천에서 하는 재건축 재개발과 서울 안에 외곽 지역에서 하는 재건축 재개발과 서울 내륙 지역, 뭐 상급 지역 그쪽에서 하는 재건축 재개발이 사업 자체는 똑같은데 먹는 파이의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신다면 향후 부동산 시장, 내가 돈이 있다 그러면 가장 상급지에 넣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가장 똘똘한 것에 넣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고려해 보시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고민이 있으시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번 주에 계획되어 있는 세미나에도 참석을 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고 또 강의 들어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가뜩이나 서울은 공급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는데 또 분양 물량마저 지난해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앞으로도 더 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 공급 절벽을 우리가 정말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또 새로운 정부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 지역 간의 양극화와 또 서울로 쏠리는 부동산 시세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급 안정화일 겁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좀 잘 지켜보면서 또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 나누고 의견 교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세미나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 4월 24일입니다. 공덕동 인근에서 진행이 되고요. 주제는 화면을 통해서 1부와 2부 두 가지로 나가고 있고요. 이외에도 부동산 관련 궁금증도 해결해 보실 수 있으니까 참석하셔서 여러 이야기들 나눠보시고요. 그리고 세미나 외에도 또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경매 강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평소 경매 좀 어떤지 궁금했어요 하시는 분들 참석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장소는 방금 세미나와 똑같은 장소인데 일시가 다릅니다. 5월 7일 연휴 끝나고죠. 수요일 오후 3시에 진행이 되는데 또 다른 한 가지가 이제 선착순으로 진행이 된다는 부분, 이 부분 잘 체크를 해보시고 관심 있으셨다면 주저마시고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방송 중에 상담 원하시는 분들 역시 같은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강의 듣고 있는 동안 또 문의 주신 상담들 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먼저 만나볼게요. 957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초등학생 자녀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와 잠실 레이크 팰리스 5구 타입 중에 둘 중 하나에 이제 실입주하고자 하는데요.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까요? 전문가님 의견을 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단은 초등학생 자녀가 있으시다 보니까 학군이 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했을 때 어디가 더 좋으실까요? 네, 기본적으로 둘 다 좋은 지역입니다. 굉장히 부럽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제가 선호하는 곳은 레이크 팰리스가 더 유리할 것이다. 향후에 가치라든지 그리고 살기 좋은 곳이 저는 레이크 팰리스를 선호를 하거든요. 가신다 그러시면 그쪽을 권장을 드리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가 가격대가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셔서 상담을 해주신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레이크 팰리스죠. 그리고 이쪽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자녀가 두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자녀분이 초등학생이라고 하면 사실 둘 다 초품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가 근처에 있으니까 아이 키우기에는 둘 다 좋습니다. 근데 지역의 특색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잠실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좀 외향적인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 뭐 놀고 먹고 즐기고 그리고 어디를 자주 왕래하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좋습니다. 근데 보통 성향 중에 되게 고즈넉하고 조용하고 그리고 또 뭐 삶의 질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선호하신다 그러면 개포를 많이 찾으세요. 근데 특히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이 레이크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06년 준공이고 얘가 2021년이었나 22년이었나요? 아무튼 그 2020년대 초반에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가장 큰 게 신축이냐 아니면은 준신축에서 구축으로 넘어갔느냐 이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가격대가 비슷하다? 입지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기가 우위라는 겁니다. 그러면 향후의 가치 평가를 따져봤을 때 당연히 얘가 더 우위에 설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 잠실 마이스가 있잖아요. 두 번째가 여기 코엑스하고 광역 환승센터가 열립니다. 플러스 뭐가 있나요? 탄천 개발. 그리고 여기에 또 지하화 시키고 나서 공원이 생긴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호재들이 쫙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합 개발을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잖아요. 이 복합 개발이 완성이 되면 그 입지가 더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당연히 레이크 팰리스가 맞는 거고, 나는 지금 현 상황에서 개포를 들어가야 되고, 내가 개포가 꿈이었고 여기가 더 좋은 곳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개포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레이크 팰리스를 설명을 드린 거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임장을 다녀오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임장을 제가 설명드린 대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여기가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잠실마이스 그리고 삼성 이 일대를 제가 최근에 촬영을 갔다 왔거든요. 촬영을 다녀왔는데 여기는 좀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어지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권역이 여기하고 같이 묶여버린다는 겁니다. 강남과 같이 묶여질 것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뭐 아무리 묶여 있다고 하지만 얘는 강남의 외곽 지역 신도시나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자녀분들 키우시는 분들은 뭘 걱정하시나요? 강남권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주목하는 거, 대치동을 얼마나 빠르게 라이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가 교통이 지금 당장 좋지 않아요. 이쪽이 뭐 위례 신사선이 뭐 생겨가지고 뭐 여기 생기면은 뭐 거기서 이제 뭐 교통이 더 좋아지니까 이거 말씀하시는데 시간이 좀 다소 걸립니다. 근데 여기는 이미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대치동이 오히려 여기서 가시는 것이 더 가까울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셨을 때 얘가 나중에 이제 구축으로 전환이 된 상황에서 나중에 또 재건축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얘가 유리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뭐 좀 더 자세하게 상담을 원하시면 개별 상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팀장님 개인 견해로 잠실을 전망이 조금 더 나아 보이지만 사실 뭐 두 곳 다 정말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나의 자산이 또 들어가는 것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면에서 비교 분석해보시고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에 현명한 결정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 되셨길 바랄게요. 자, 저희는 다음 문자도 바로 이어가야겠죠? 763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방송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지난 논현동 강의를 들은 이후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사업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추천해 주신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 어느 정도 걸릴지도 여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논현동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 강의할 때 좀 쫑긋하고 듣는데 제 기억에 논현 일동이 좀 재개발에 유리하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렇게 재개발이 되면 어느 정도 걸리고 또 지금 말씀 주신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저도 궁금합니다, 팀장님. 네, 논현동이라는 지역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 강남에도 또 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추진이 되지 않은 곳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논현동에 대한 부분은 일단 먼저 세미나 말씀드리면 이번 주 세미나에 한 번 더 짚어드릴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다면 참석을 좀 부탁드리겠고, 이 논현동이라는 땅이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옥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북쪽에는. 근데 여기 이제 배제하고 여기도 땅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결국에 여기밖에 못하는 상황인 건데, 여기 만약에 개발이 진행이 된다라 그러면은 대략 10에서 15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예전에 25년, 30년 걸리던 재개발 시절이 아닙니다. 10에서 15년. 근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모아타운밖에 추진이 안 됩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은 추진이 불가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모아타운을 추진을 하게 되면 구역별로 쪼개지겠죠. 그러면 구역별로 A, B, C라는 곳이 쪼개졌을 때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구역이 쪼개졌을 때 어느 특정 구역을 먼저 진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나요? 예를 들어서 B구역이 진행이 된다라 그러면 A하고 C구역에서 동요가 일어납니다. 저기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좀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논현동이라는 입지가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위에 뭐가 껴있나요? 뭐 압구정 신사, 뭐 옆에는 반포와 잠원, 옆에는 뭐 청담, 삼성, 뭐 밑에는 뭐 역삼, 뭐 이런 뭐 진짜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고로 으뜸으로 치는 입지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만 지금 못 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지금 단독과 다가구 비중이 비교적 적은 편이고 다세대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에는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세대 비중이 높다라는 건 결국엔 사업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동의율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 노후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모아타운은 되고 신속통합계획은 안 된다라고 왜 말씀을 드렸냐면 모아타운 기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노후도가 50% 이상이면 돼요. 근데 이 50% 같은 경우에도 어떤 조례를 적용을 받느냐면 서울특별시 조례에 나왔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게 연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이거를 20년만 되면은 노후도가 인정되는 걸로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웬만한 데들은 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니까 이 논현동을 그냥 생각을 안 하고 계시다가 여기에 이제 가시면은 뭔가 생각이 확 바뀐다라는 거죠. 아, 여기서도 뭔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신다라는 거고, 심지어 제가 여기 이야기하고 나서 무슨 이야기를 또 들었냐면 제가 논현동 현장 촬영을 갔거든요. 뭐 유튜브 보시면은 거기에서도 나와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 권역 안에 현수막이 붙었답니다. 무슨 현수막이 붙었냐? 재개발 추진하겠다고. 그러니까 추진 준비를 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강남에서 추진하니 많이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서 뭐 준비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지역들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투자 금액이 제가 그때 여기 1억대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강남에서 대부분 이런데 뭐 모아타운 한다, 뭐 신속통합계획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2, 3억대로 뛰어버려요. 아무리 비주류 강남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그러면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갈게 우리는 아파트가 완성이 됐을 때 평당 1억 초반에서 2억대까지도 넘볼 수 있는 지역이다. 일단 이거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죠. 그 두 번째, 아파트 지어지기 전에 우리가 모아타운으로 추진이 된다 그랬을 때 재개발 추진이 된다 그러면 뭘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일단 조합 설립, 그리고 시공사 선정 그 다음에 하죠. 강남에서 한다 그러면 시공사 어디 들어올까요? 뭐 물론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모아타운이나 이런 거를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대형 프로젝트만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어디예요? 롯데, 뭐 GS, 뭐 현대산업개발, 뭐 현대엔지니어링, 뭐 현대건설 이런 친구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요즘에는 포스코도 공격적으로 하고 뭐 아니면 뭐 대림이나 이런 데까지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런 1군 건설사, 상위 10개 안에 있는 건설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경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뭐 굉장히 좋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뭐 여기 뭐 특화 설계해 가지고 뭐 논현동에서 가장 으뜸되는 아파트만. 왜냐하면 이 논현동 안쪽에는 제가 지금 물 만난 물고기처럼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잘 아는 곳이 나와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그러니까 1000세대에 육박하는 아파트 단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단지 아파트가 일단 없다는 거예요. 그럼 거의 1000세대에 육박하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장 아파트 자리 갖겠죠. 근데 물론 대장 아파트까지는 못 될 거예요. 왜? 여기 브라이튼 N40 있거든요. 얘가 고급 아파트여가지고 뭐 대장 아파트, 뭐 물론 뭐 일반적인 아파트에서는 대장 아파트를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뭐 그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신축이 논현동 신축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럼 논현동 안에서 신축 프리미엄 분명히 가져가겠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여기를 주목해야 될 것인가 주목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전 당연히 기본적으로 투자자라면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강남의 땅들은 내륙 지방으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대지 지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대지 지분. 그러니까 한 평당 얼마냐라고 따져봤을 때 기본 1억입니다. 1억. 그러니까 1억이니까 일단 내가 5평짜리를 가져간다 그러면 5억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주변에 대지 지분 5평 미만의 뭐 빌라가 있다고 4평짜리라고 하더라도 금액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계속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뭐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잘 아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지역이니까 여기 한번 꼭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꼭 저희 세미나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0에서 15년 정도 이제 또 모아타운만 가능할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더 자세한 부분 궁금하시다면 또 세미나 참석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세미나와 경매 강의 두 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4월 24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공덕동 인근에서 진행이 되고요.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이어서 경매 페이지도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는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고 장소는 같은데 일시가 다릅니다. 여러분, 연휴가 끝나고니까 이 부분 두 가지 다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의사항은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